주말에 서울 하늘은 푹푹 쪘다. 엄청난 인파가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을 찾아 백화점과 쇼핑몰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 역시 그 인파에 섞여 있었지만 나 자신을 위한 쇼핑은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나를 위해 새 원피스나 예쁜 립스틱을 사는 습관 같은 건 잊어버렸다. 나는 남편, 박준서를 위해 새 셔츠를 사러 이곳에 왔다. 최근 들어 그는 일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아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불평을 자주 늘어놓았다.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지난 2년간 타인처럼 살아오면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아내의 역할을 다하려 했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4년 전 나와 준서는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 그는 세련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늘 나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을 아는 남자였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점점 줄어들었고 다정한 안부 인사도 메말라갔다. 그는 늘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나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원래 결혼 생활이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뎌지는 걸까? 수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다.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도 더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의 무관심, 때로는 짜증 섞인 반응뿐이었다. 나도 점점 지쳐갔고 우리 집에는 무서울 정도의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남성복 매장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준서의 체형에 어울릴 만한 셔츠를 찾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맞은편 인부복 및 유아용품 코너에 오늘 아침 내가 직접 다려준 짙은 초록색 폴로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거기 서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서였다. 틀림없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배가 눈에 띄게 부른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고 그들의 손은 서로 얽혀 있었다. 준서는 분홍색 인부복 원피스를 그녀의 몸에 대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꿀이 떨어질 듯한 다정한 눈빛이었다. 그 광경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쇼핑몰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내 귓가에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황급히 커다란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랐다. 아마도 이 잔인한 진실의 증거를 남기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마구 눌러 사진을 찍고 짧은 영상도 녹화했다. 준서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무언가 속삭이더니 함께 활짝 웃었다.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법적인 아내인 나는 도둑처럼 이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다. 그들은 함께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준서는 지갑을 꺼냈고 그가 점원에게 건넨 것을 본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것은 내가 내 주 계정과 연동하여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다. 그는 늘 자신의 월급은 중요한 사업 관계를 위해 써야 하니 집안 생활비는 내게 맡겨달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내 돈은 우리 작은 가정을 꾸리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그가 바깥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고통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큰 고통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건지도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쁜 아기용품 쇼핑백을 들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차가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나는 체계적이고 잔인하게 배신당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나를 속였다. 그리고 이 사기는 단순한 남녀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쇼핑몰을 빠져나와 친정으로 운전해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는 내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준서가 그 여자를 다정하게 대하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에게 사주려던 셔츠는 아직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이제 와보니 참으로 비극적인 희극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제야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뜨겁고 쓰라리게 터져나왔다. 소리를 들은 엄마, 김 여사가 급히 들어왔다. 내 비참한 몰골을 본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고 내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나는 흐느끼며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계속 끊겼다.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도 보여드렸다. 나는 엄마가 분노하며 준서를 욕하고 당장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으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영상을 다 본 엄마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엄마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 예상했다는 듯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만 울어라, 지혜야. 지금 운다고 해결될 게 뭐가 있니? 당장 그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 다음엔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게? 나는 흠칫했다. 이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두 글자였다. 관계가 차가워지고 고통스러웠어도 준서와 이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엄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인생 선배의 깊은 이해와 경험이 담긴 한숨이었다. 엄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말 잘 들어, 지혜야.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야. 내 카드로 그 여자 물건을 사줬다는 것. 그것도 곧 태어날 아기 물건을. 그건 널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다는 증거야. 지금 네가 가서 난리를 치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꼴밖에 안 돼. 그놈은 딱 잡아댈 거다. 아니면 더 최악은 순순히 인정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널 압박하겠지. 그때 내 손에 뭐가 있는데? 몰래 찍은 이 사진 몇 장? 이걸로는 부족해.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맞았다. 지금 모든 것을 터뜨려봤자 질투에 눈먼 아내라는 오명 외에 내가 얻을 건 없었다. 준서는 쉽게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나는 패배자가 될 터였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금부터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집에 가서는 여전히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인 척해. 네가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놈은 더 방심하게 될 거다. 그동안 너랑 엄마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그놈이 바람피운 증거뿐만 아니라 재산, 돈에 관한 증거까지. 이건 그놈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집 식구들이 다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2년간 그놈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샅샅이 파헤쳐야 해.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그놈이 절대로 발뺌할 수 없도록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다. 내 딸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엄마의 계획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니. 배신자와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니. 그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하지만 엄마 말이 옳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다. 이제는 내 스스로 공정함을 되찾아야 할 때였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이 결혼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것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눈빛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네, 엄마 말대로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만족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나를 품에 안았다. 그래야 내 딸이지. 힘내라, 딸아. 엄마가 있잖니. 이제부터 이 싸움은 둘이서 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한때 나의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으로 돌아왔다. 준서는 먼저 와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힐끗 쳐다보고는 무심하게 물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 집에 잠깐 들렀어요. 오빠 새 셔츠도 샀는데. 나는 온 힘을 다해 쥐어짜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쇼핑백을 건넸다. 준서는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열어볼 생각도 없이 한마디 하고는 다시 화면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무관심이 이 순간만큼은 다행이었다. 그는 내 눈빛의 변화를, 내 미소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깊이 잠든 척했지만 어둠 속에서 내 눈은 활짝 뜨여 있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후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를 배신한 사람과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서가 출근할 옷을 다렸다. 매일 저녁 그의 귀가를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렸다. 나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현모양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입가에는 늘 미소를 머금었지만 내 마음속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준서는 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행복에 너무 바빠. 이 낡은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내 연기가 완벽할수록 그는 더욱 방심했다. 그는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화장실에서 몰래 통화했으며 서둘러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내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엄마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나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였다. 이전까지 나는 준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매달 그는 내게 생활비를 주었고 나머지는 저축과 투자를 위해 쓴다고 했다. 나는 그의 월급이나 상여금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 나는 지난 2년간 우리의 공동 계좌와 내 개인 계좌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서재에 몇 시간씩 앉아 숫자 하나하나를 대조했고 이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년여 전 준서는 승진했고 월급이 거의 1.5배 올랐다. 그가 언젠가 친구와 통화하며 신나서 자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매달 내게 주는 생활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 사정이 어렵고 상여금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줄어든 달도 몇 번 있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모든 숫자와 이상한 날짜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계산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난 2년간 사라진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다. 준서는 매우 신중해서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기회는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서둘러 방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그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메시지나 카카오톡은 어차피 다 지웠을 게 뻔해서 건너뛰었다. 바로 연락처로 들어갔다. 쭉 훑어보았지만 의심스러운 여자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이상하게 저장된 이름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로얄 팰리스 파트너. 나는 상세 정보를 눌러봤다. 카카오톡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왔다. 왜 파트너 이름 뒤에 지명을 붙여 저장했을까? 로얄 팰리스는 강남에 새로 지어진 고급 오피스텔 단지 이름이었다. 나는 서둘러 내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찍어두었다. 통화 기록도 재빨리 확인했다. 로얄 팰리스 파트너라는 이름은 엄청난 빈도로 나타났다. 하루에 수십 통씩 통화한 날도 있었고 통화 시간이 1시간을 넘을 때도 있었다. 특히 통화는 주로 점심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연락처 앱을 끄고 최근 사용한 앱 목록에서도 흔적을 지운 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몇 초 후 준서가 나왔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지만 나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책을 읽는 척했다. 그날 밤 나는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엄마에게 전화로 알렸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번호 성급하게 전화하지 말고 일단 그냥 둬. 그리고 로얄 팰리스라는 곳 내일 한번 가보렴.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돈 문제는 계속 증거를 모아. 거래 내역서 전부 출력해서 이상한 항목들 표시해둬. 모든 건 흑과 백이 분명한 서류로 남겨야 나중에 법정에서 효력이 있어. 엄마와의 통화를 끊고 나니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았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첫 번째 단서들이 나타났고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준서의 배신에 대한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서에게 하루 종일 친정에가 있다가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라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무관심이 내 계획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었다. 준서가 출근한 후 나는 바로 친정으로 가지 않고 강남의 로얄 팰리스 오피스텔 단지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새롭고 고급스러우며 외부와 차단된 곳이었다. 보안이 매우 철저해서 입주민 카드가 없는 외부인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다. 나는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웠다. 이곳에서는 오피스텔 정문 전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시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준서가 이곳에 올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수백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의 정오 12시가 다 되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정문으로 들어섰다. 준서의 차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경기도 외곽의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차는 보안 게이트 앞에 멈췄다. 그는 카드를 찍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역시 그랬다. 그가 이곳에 집을 얻었거나 그의 내연녀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직감이 맞았다. 나는 카페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잠시 더 앉아 고민했다.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나는 정보를 더 얻을 방법이 없는지 오피스텔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나는 산책하는 주민인 척하며 담장을 따라 걸었다. B동 로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배달기사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젊은 배달기사에게 다가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저기요, 잠시만요. 제가 이쪽에 사는 가족에게 뭘 좀 보내려는데 호수를 깜빡했지 뭐예요. 혹시 이 전화번호 주인이 몇 호에 사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찍어둔 로얄 팰리스 파트너의 전화번호를 그에게 불러주었다. 배달기사는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다가 내 손에 들린 돈을 보고는 조금 망설였다. 나는 서둘러 덧붙였다. 제 여동생이 갓 출산해서 정신이 없나 봐요. 서프라이즈로 뭘 좀 보내주려고요. 좀 도와주세요. 내 말에 그는 조금 믿는 눈치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배달회사 내부 앱에 내가 알려준 번호를 입력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 네. 맞네요, 손님. 이 번호 B동 1708호 주인이신데요. 성함은 최아름님이시네요. 최아름. 참 예쁜 이름이었지만 지금 내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B동 1708호. 마침내 구체적인 주소를 알아냈다. 나는 배달기사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돈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와 함께 일말의 희열이 느껴졌다. 마침내 제3자의 거처를 알아낸 것이다. 로얄 팰리스 B동 1708호. 분명히 저렴하지 않을 고급 오피스텔. 준서가 내게 숨긴 월급과 상여금 전부가 아마 이곳에 쏟아부어졌을 것이다. 그는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또 다른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바로 운전해서 돌아가지 않았다. 차에 앉아 높이 솟은 B동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 위 아늑한 아파트에서 준서와 아름이라는 내연녀가 즐겁게 지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곧 태어날 작은 생명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그의 아내인 나는 혼자 이곳에 앉아 배신감과 고통을 곱씹고 있어야 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저 위로 달려가 B동 1708호의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을 까발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엄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침착해라.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라. 나는 핸들을 꽉 잡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아직은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그날 나는 해가 질 무렵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5시가 넘어서자 준서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를 몰고 떠났다. 아마 집으로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리라. 나는 잠시 더 기다리다가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친구가 소개해준 흥신소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와 그 여자가 함께 저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진과 영상이 필요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했고 완벽하게 이겨야만 했다. 흥신소에 의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다. 적어도 더 이상 내가 직접 준서를 미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위험하기도 하고 발각되기도 쉬운 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B동 1708호 주소와 내가 아는 준서의 생활 패턴을 알려주었다.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계속해서 내 역할을 연기했다. 나는 여전히 다정했고 준서에게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주말에 부부 사이를 개선하자며 영화를 보러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준서는 거절했다. 주말에 지방의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가야 해서 돌아올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건강 잘 챙기고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준서의 회사 동료이자 직속 상사인 민호 씨의 아내 수진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꽤 친해서 가끔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을 하곤 했다. 지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우리 스파나 받으러 가요.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나도 누군가와 대화하며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 단골 스파에서 만나기로 했다.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던 중 수진 씨가 갑자기 물었다. 저기, 지혜 씨,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혹시 준서 씨랑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저희 아무 일 없는데. 수진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 회사 사람들이랑 몇 번 식사했는데 준서 씨 태도가 좀 이상해서요. 꼭 자기가 싱글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이 자꾸 추근대는데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애써 웃었다. 농담이었겠죠. 우리 준서 씨가 원래 장난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수진 씨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를 꺼냈다. 이건 준서 씨네 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준서 씨가 사람들한테 지혜 씨랑 2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지금은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황금 싱글이래요. 다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지난 2년간 지혜 씨가 회사에 온 적도 한 번도 없고 회사 회식이나 워크숍에도 항상 혼자 왔으니까요. 수진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2년 전 이혼, 황금 싱글. 그렇다면 그의 동료들, 눈에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중생활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연극, 정교한 거짓말의 그물을 쳐놓았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었다. 이 순간 내 안의 고통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했다. 그는 내 명예를 짓밟고 내 존재를 부정했으며 우리의 결혼을 한낱 희극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 2년간 내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그를 걱정하는 동안 그는 밖에서 또 다른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연극 속에서 그는 성공하고 자유로우며 아무런 족쇄도 없는 남자였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지혜 씨, 괜찮아요. 혹시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언니? 아마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 집에 가서 준서 씨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떤 오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냉담함, 갑작스러운 출장, 가족에 대한 무관심.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이 가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파를 나온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붐비는 도시의 거리를 목적 없이 떠돌았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존재 자체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날 밤 준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 내 남편. 하지만 그는 마치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누구일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몇 개의 다른 인생을 살아온 걸까? 나는 수진 씨가 한 말에 대해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 부인할 것이고 다른 핑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그저 그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미소, 그의 거칠의 관심, 모든 것이 그가 만들어낸 연극의 일부였다. 그날 밤 나는 흥신소로부터 첫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매우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준서와 내연녀 최아름이 손을 잡고 로얄 팰리스,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준서는 큰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다.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사진도 있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았다. 심장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증오만이 남았다. 그의 거짓된 그물,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다.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준서의 배신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빙산과 같았다. 수면 아래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무서웠다. 준서가 동료들에게 이혼했다고 공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집은 우리 부부들의 결실이었지만 초기의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다. 그때 부모님은 딸이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여 임대주택을 전전하지 않도록 결혼 선물 삼아 목돈을 선뜻 내주셨다. 그때 준서는 몹시 감격하며 장모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지금 그 말을 떠올리니 씁쓸하기만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재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나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준서에게는 오래된 보험 계약서를 찾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 없이 그러라고 했다. 부동산 서류가 담긴 서랍을 열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등 모든 관련 문서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에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두 사람이 기쁨에 차 이 문서를 손에 쥐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그것은 우리의 보금자리와 미래의 상징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두 번째 페이지. 소유자 정보란에 나와 준서의 이름 옆에 두 개의 다른 이름이 더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네 개의 이름이 반듯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관공서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시부모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들이 이 집에 대해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인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전혀 없었다. 준서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두 이름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 역겨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준서 혼자만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 전체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다. 그들은 나를 바보, 내 집안의 이방인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 우리 가족이 큰 기여를 한 재산을 조용히 그들 대가족의 공동재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네 개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페이지를 찍어 엄마에게 바로 보냈다. 몇 분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에도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걔들이 언제 이런 짓을 했는데 넌 전혀 몰랐어? 몰라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전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 없어요. 나는 흐느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진정하고 엄마 말 들어. 분명히 그놈이 널 속여서 네가 모르는 서류에 사인하게 했을 거야. 다른 서류 뭉치에 끼워서 같이 사인하라고 했을 수도 있어. 정말 악독한 인간들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그 등기부등본 잘 숨겨두고 네가 알아챘다는 걸 절대 들키지 마. 모든 건 엄마가 처리할게. 엄마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 집의 원본 서류를 전부 확인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걔들이 네 서명을 위조했는지 아니면 어떤 수법을 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엄마의 말은 내게 안정제와 같았다. 맞다. 지금 무너질 순 없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 배신은 너무 멀리 갔다. 그것은 우리 가족, 부모님이 내게 주신 노력과 사랑까지 건드렸다. 그들은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 빼앗으려 했다. 나는 절대로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내게 보험 계약서를 찾았냐고 묻기까지 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찾았어. 아주 잘 보관해뒀지.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없었다. 거짓과 계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와 그의 가족, 그들은 나를 올가매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함께 거미줄을 짰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먹잇감은 그리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등기부등본 사건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공격이 정면으로 날아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을 때 휴대폰의 낯선 계정으로부터 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청이 왔다. 계정 이름은 햇살. 프로필 사진은 해바라기였다. 나는 보통 낯선 사람의 요청을 받지 않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그 사람의 프로필을 눌러봤다. 심장이 다시 한번 멎었다. 햇살의 프로필은 행복에 겨운 임산부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 남편의 내연녀, 최아름이었다. 로얄 팰리스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준서의 차 안에서 배에 손을 얹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가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그리고 엄마 많이 사랑해주고.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친구 추가 요청을 수락할지 말지 결정하기도 전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지혜씨. 저 아름이에요. 나는 화면의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감히 내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다니. 나는 엄마의 당부대로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답장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다. 몇 초 후 다음 메시지가 왔다. 저랑 준서 오빠 일 이미 알고 계신 거 알아요. 언니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준서 오빠가 언니랑은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냥 적절한 기회를 못 찾아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쥔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었다. 순진한 척하면서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말투에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 또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화면 캡처했다. 내가 답장하지 않자 아름은 계속해서 공격했다. 이번에는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저랑 준서 오빠 아들이에요, 언니. 벌써 5개월 됐어요. 아주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 하셨어요. 우라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법적인 아내지만 아이가 없는 나를. 결혼 4년 동안 우리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준서는 경력에 집중하고 싶다며 계속 미뤘다. 알고 보니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름은 계속해서 메시지와 사진으로 나를 괴롭혔다. 준서가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하는 사진, 그가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꺼는 영상. 그녀는 준서가 얼마나 비싼 선물을 사줬는지,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는지를 자랑했다. 그녀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나를 화나게 하고 평정을 잃게 만들어 내 입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명실상부한 승리자가 될 터였다. 나는 이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는 듣고 나서 콧방귀를 뀌었다. 그 애 아직 어리고 풋내기네. 그런 유치한 장난으로 네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다니. 계속 보내라고 해. 네가 침묵할수록 그 애는 더 애가 탈 거야. 전부 화면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둬. 나중에 법정에서 그게 그 애의 진짜 얼굴, 뻔뻔하고 교활한 제3자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하지만 너무 괴로워요, 엄마. 그녀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한 편의 연극을 본다고 생각해.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연극. 그 애가 또 무슨 연기를 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봐. 네가 침착할수록 주도권은 네게 있는 거야. 알겠니?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름의 도발에 고통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좋은 남자를 행복한 가정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하고 있겠지만 자신이 준서와 그의 가족의 계획에 이용되는 체스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4년간 동고동락한 아내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굴 수 있는 남자는 언젠가 그녀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고 아름의 계정을 차단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한 관객처럼 마지막 피날레를 위한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다. 최아름의 뻔뻔함이 그저 감정과 임신 사실을 자랑하는 데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준서 오빠한테 들었는데 결혼할 때 부모님이 언니한테 예물로 순금용봉 팔찌 한 쌍을 해주셨다면서요? 정말 예뻤겠다. 저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중에 저희 결혼할 때 준서 오빠한테 똑같은 걸로 맞춰달라고 해야겠어요. 나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용봉 팔찌는 엄마의 소중한 유품이었다. 엄마는 결혼식 날 내게 그것을 건네주시며
잘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온 가족의 축복이라는 거대한 정신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와 준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 왜 준서는 그런 사적인 물건에 대해 내연녀에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언급하는 걸까? 불길한 직감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다. 금고 열쇠는 2개였고 하나는 내가, 다른 하나는 준서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비밀번호를 돌렸다.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용봉 팔찌가 담겨있던 붉은 벨벳 상자가 사라졌다. 집에 원본 등기 부등본이 담긴 서류철도 없어졌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몇 개와 약간의 현금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가져갔다. 준서가 직접 금고를 열어 나의 가장 소중한 예물, 집 문서까지 훔쳐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는 감정을 배신하고 돈을 속인 것을 넘어 도둑이었다. 바로 자기 집안의 도둑.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이 아니었다. 신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였을 때의 깊은 상처였다. 나는 그가 마음이 변했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이에 약간의 정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모든 추억과 은혜는 그에 의해 가차없이 버려졌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엄마는 듣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거운 숨소리를 통해 엄마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잘 됐네. 그 빌어먹을 놈들. 이 지경까지 가다니. 네가 빈손으로 나가길 바라는 걸 넘어 내 것까지 몽땅 훔쳐가려는구나. 그러다 엄마는 갑자기 평정을 되찾았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다. 지혜야, 울지 마. 지금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엄마 말 잘 들어. 걔들이 등기부등본이랑 팔찌를 가져간 건 제 발로 올가미에 걸려든 꼴이야. 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절대 네가 알아챘다는 걸 들켜서는 안 돼. 걔들이 의기양양하게 놔도 엄마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엄마가 무슨 계획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침착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일어섰다. 고통은 증오로 변했다. 나약함은 강철 같은 의지로 대체되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 나는 반드시 몇 배로 되찾을 것이다. 이 결혼에 더 이상 미련은 없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뿐이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정의. 나는 텅 빈 금고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박준서, 너와 내 가족들. 마음껏 즐겨라. 너희들의 즐거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물과 등기부등본을 도난당한 충격 이후 나는 엄마의 말에 따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어떤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역겹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텅 빈 금고를 볼 때마다 내 안의 증오는 더욱 타올랐다. 그 사이 엄마는 행동을 개시했다. 엄마에게는 시청 등기과에서 일했던 남편을 둔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분은 은퇴했지만 인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엄마는 그분을 찾아가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냈다. 딸의 집 서류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확인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며칠 후 엄마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가 전해준 정보는 우리의 최악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다. 김 여사, 확인해봤어. 따님 집 등기부등본에 시부모님 이름이 추가된 게 맞아. 거의 1년 전에 서류가 접수됐더라고. 엄마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럼 서류에 우리 딸 부부 둘 다의 서명이 다 있었나요? 그분?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물론이지. 규정상 부부 공동재산의 소유권 변경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서명해야 해. 보관된 서류에는 지혜랑 준서,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 담긴 공증계약서가 다 있었어. 이 말을 듣고 엄마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내가 집에 들렀을 때 엄마는 나를 방으로 데려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엄마가 짐작한 대로야. 그놈이 널 속여서 위조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거야. 엄마는 확신에 차말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거의 1년 전, 그 무렵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그러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생각났어요.
그맘때쯤 준서 씨가 아주 두꺼운 서류 뭉치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한 우대 대출 서류라고 했어요. 무슨 내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절차가 복잡해서 사인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사인해야 할 곳에 미리 표시까지 해뒀어요. 그때는 아무 의심도 없이 또 출근 준비로 바빠서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어요. 엄마는 책상을 탁 내리쳤다. 세상에, 바로 그거였구나. 그놈이 시부모 이름 추가 동의서를 그 대출 서류 뭉치에 끼워 넣어서 널 속인 거야. 이 악마 같은 놈! 그놈이랑 그 집 식구들. 정말 오래전부터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해온 거야. 진실이 밝혀지자 나는 분노와 함께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을 쉽게 믿었던 나 자신을 자책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재산을 팔아넘기는 서류에 서명하고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음모는 너무나 악독하고 정교했다. 그들은 나의 신뢰를 이용해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서명은 제 것이 맞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서명은 진짜지만 서명의 목적이 기만당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 재산 편취행이야. 걱정 마.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걔들이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게 놔둬. 우리는 그놈이 널 어떻게 속여서 서명하게 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거를 모을 거야. 그때 누가 같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아니면 그 우대 대출에 관해 그가 보낸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집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문자로 거의 안 하고 항상 말로만 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괜찮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를 찾으면 돼. 그건 엄마한테 맡겨.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침착하게, 더 약하고 어리숙한 척하는 거야. 그러면 걔들은 더 방심하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 엄마 집을 나서며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 시댁의 음모는 폭로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막연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적이 누구이며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나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밟은 내 명예와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집을 빼앗으려는 음모가 나와 엄마에게 발각되었지만 준서의 가족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유유자적했다. 내가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자 준서는 새로운 덫을 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개인 예금을 노린 훨씬 더 큰 덫이었다. 최근 들어 준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더 이상 냉담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관심을 보였다. 그는 더 일찍 집에 돌아왔고 가끔 꽃을 사다 주었으며 심지어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그는 연애 시절의 추억, 우리가 함께 그렸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만약 내가 그의 진짜 얼굴을 몰랐다면 아마 마음이 흔들려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내 경계심을 더욱 높일 뿐이었다. 이 달콤함 뒤에는 분명 더 쓴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준서는 내게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주며 옆에 앉았다. 얼굴에는 희망에 찬 표정이 가득했다. 지혜야,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나는 궁금한 척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러운 투로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제주도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내부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이건 임원급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어. 수익률이 최소 연 30%는 보장된대. 절대적으로 안전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비웃었다. 또 내부 투자라는 수법이군. 하지만 나는 여전히 흥미로운 척했다. 정말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하지만 위험은 없고요? 걱정 마. 이 프로젝트는 최고 경영진의 승인을 다 받은 거야. 법적 서류도 완벽하고. 내가 다 확인했어. 무조건 성공해. 내 예금은 전부 여기에 쏟아부을 생각인데 아직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연극의 본론이 곧 시작될 것을 직감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계산해봤는데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우리 투자 지분이 아주 완벽해져. 최고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당신한테 그 정도 되는 개인 예금 통장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예전에 부모님이 주신 돈.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10억 원. 그 돈은 부모님이 내게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쓰라고 주신 비자금이었다. 나는 그 돈을 예금에 두고 거의 손대지 않았다. 준서는 이 돈의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자 그는 내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이게 당신 개인 돈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당신 돈이지. 같이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같이 누리는 거야. 그때 되면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사줄게. 우리 전 세계 여행도 다니자. 지난 몇 년간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다 보상해줄게. 그의 말은 정말 달콤하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는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관계 회복을 바라는 아내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몇 달 전의 나였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모든 돈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거절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더 연기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준서는 즉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서둘러야 해. 투자 자리가 한정되어 있거든.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해. 우리 회사 사람들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야. 그 후 며칠 동안 준서는 계속해서 나를 재촉했다. 그는 프로젝트에 관한 기밀 자료와 매력적인 수익률 계산표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동료 한 명에게 전화하게 해서 투자 자문 전문가인 척하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시켜주기까지 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교하게 연출되었다. 나는 완전히 설득당한 척했다. 나는 준서에게 동의했으며 주말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약속했다. 준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나를 꼭 껴안으며 고맙다고 연신말하고 온갖 약속을 했다. 그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보며 나는 무한한 혐오감을 느꼈다. 덫은 놓아졌지만 그가 노리는 먹잇감 또한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은행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금요일이 되었다. 그날 아침 준서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기쁨에 찬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가장 멋진 옷을 다려입고 즐겁게 휘파람을 불었다. 심지어 주방에 들어와 아침 식사 준비를 돕기까지 했다.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그가 10억 원을 손에 넣을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도 준비를 마쳤다. 나는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했으며 예금 통장과 신분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준서의 계획을 엄마에게 미리 알려두었다. 엄마는 단 한마디만 했다. 그냥 따라가거라.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오전 9시 정각, 나와 준서는 함께 차에 올랐다. 그는 마치 연애 시절처럼 내게 차 문을 열어주는 신사적인 행동까지 했다. 은행으로 가는 길에 그는 투자 수익금을 받은 후의 미래 계획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우리 더 넓은 새 차로 바꾸자. 그리고 연말에는 유럽 여행 한번 가자. 당신은 어느 나라가 제일 가고 싶어?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당신이 곧 경험하게 될 유일한 여행은 아마 거짓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행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은행에 도착했다. 준서는 주차를 하고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매우 전문적인 태도로 창구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 인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출금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엄마 번호였다. 나는 준서를 힐끗 쳐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웠으며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혜야,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당장 병원으로 와.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하셔. 귀가 먹먹해졌다. 이것이 엄마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의 너무나 실감나는 목소리는 내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려 애썼다. 엄마? 뭐라고요? 아빠가 어느 병원에 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빨리 와. 지혜야. 엄마 너무 무서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발이 벌벌 떨렸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빠가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계시대요.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준서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 위에 가방과 서류를 급히 챙겨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다. 준서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따라 나왔다. 지혜야, 같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됐어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근처에 서 있던 택시를 급히 잡아타고 떠났다. 어정쩡한 투자 계약서를 든 채 은행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준서를 뒤로하고 택시에 올라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엄마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다. 나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 출발했어요. 몇 초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했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병원에 도착하니 과연 엄마가 응급실 앞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를 보자 엄마는 서둘러 나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어떻게 됐어? 박서방, 의심 안 하디? 네, 전혀요. 엄마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야 믿지. 이제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종합검진실 가서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고 혈압 좀 재달라고 해. 간단한 검사 몇 개 받고 오후까지 여기 있어. 엄마가 박서방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는데 네가 너무 놀라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말할게. 그러면 아무 의심도 못할 거야. 돈은요, 엄마? 통장은 엄마한테 줘. 엄마가 지금 바로 인출해서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겨놓을게. 이건 당장 해야 해. 미룰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에게 예금 통장을 건넸다. 서둘러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내일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신경 써야 했다. 나는 엄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쓰디쓴 연극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준서의 10억 원 사기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는 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큰 의심을 심어주었고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만 더해준 셈이 되었다. 아버지의 이번 소동 이후 준서는 극도로 실망하고 짜증을 냈다. 그는 더 이상 달콤하고 다정한 연기를 하지 않고 이전처럼 차갑고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계속해서 10억 원에 대해 물으며 투자 기회가 곧 끝난다고 내가 우리 부부의 큰 행운을 놓치게 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돈 생각할 겨를이 없고 아버지를 돌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다가 병원비와 약값도 만만치 않아 그 돈은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내 말에 준서는 어쩔 수 없이 분을 사기며 자리를 떴다. 그는 그 돈 전부가 이미 엄마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계획의 실패는 준서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한 듯했다. 그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2, 3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는 멀리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로얄 팰리스의 그 여자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에 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내 돈을 사기치려다 실패한 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또 다른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로얄 팰리스 단지로 차를 몰았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작은 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근처로 다가갔다. 준서가 아파트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저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비동 건물 바로 아래 상가 1층에 있는 고급스러운 애프터눈 티카페를 지나갈 때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준서가 보였다. 그는 최아름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다. 네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매우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직접 사과를 깎아 최아름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준서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준서는 아름의 옆에 앉아 한 손은 그녀의 부른 배 위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때때로 그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들은 정말 가족처럼 보였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함께 기다리는 행복하고 완전한 가족. 나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그 모습만이 보였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잔인한 모습. 역시 그랬다.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준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내가 한때 존경하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이 잘못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가꾸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나를 속이고 내 연녀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길을 터주기 위해 내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함께 세웠다. 나를 상대로 한 가족 연합이 형성된 것이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 뽑아버려야 할 가시 같은 존재였다. 지난 세월 동안의 며느리로서의 정, 나의 보살핌과 봉양,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 가슴 속의 고통은 더 이상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정이 짓밟힌 차가운 고통이었다. 나는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그들도 준서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공범이었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들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나는 그저 그들이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새로운 며느리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은 다른 모든 증거와 함께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미련이나 희망도 남지 않았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나와 준서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그의 가족 전체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준서의 가족이 내 연녀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은 독약과도 같았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정도 죽여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강심제처럼 나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단력 있게 만들었다. 나와 엄마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한 발 앞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엄마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너무나 대담해서 나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였다. 엄마가 입원해야겠다.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네, 엄마 아프신 데 없잖아요. 왜 입원하세요? 아프지 않으면 아픈 척하면 되지. 엄마는 내게 윙크했다. 병원이 정보 듣기에는 최고의 장소 아니겠니? 거기서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마음을 쉽게 열지. 특히 아줌마들끼리는. 혹시 알아? 운이 좋을지. 엄마의 계획은 황당하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도박이 필요했다. 엄마는 원래 고혈압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몇 번 호소하는 것만으로 며칠간 경과를 지켜본다는 명목하에 입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엄마는 다시 한번 지난번 뇌졸중 연극을 펼쳤던 바로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는 4인실 병실에 배정받았다. 엄마는 특유의 사교성을 발휘했다. 단 한나절 만에 같은 병실의 다른 두 환자와 친해졌다. 과일과 과자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들의 병세에 대해 물으며 위로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행운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병실의 마지막 빈 침대에 새로운 보호자가 들어왔다. 엄마와 비슷한 나이에 소박한 옷차림의 인상이 좋은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신장결석으로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러 왔다고 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엄마는 그녀의 이름이 한 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그들은 자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는 계획대로 자신의 못된 사위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했다. 물론 준서나 내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딸이 못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이 심하다고만 했다. 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더니 자신도 자기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사님 얘기를 들으니 제 조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 조카딸 아름이요. 그 애도 연애 운이 참 없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났지 뭐예요. 대기업 팀장에 잘생기고 능력도 좋대요. 그 청년이 곧 아내랑 이혼하고 우리 조카랑 결혼할 거래요. 엄마는 아름이라는 이름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엄마는 놀란 척했다. 어머, 그래요? 조카분이 복이 많네요. 그런데 왜 이혼을 한대요? 부인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 봐요? 한 여사는 엄마가 마음이 잘 통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주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엄마 귀에 바싹 다가와 엄청난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속삭였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부인이 못생긴 데다
애도 못 낳는데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도록 배가 감감무소식이니.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다행히 우리 아름이가 똑똑해서 떡하니 아들을 임신했지 뭐예요. 시부모 될 분들이 아주 금지옥엽으로 여긴대요. 얼마 전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외식하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직접 음식을 떠먹여 주더래요. 한 여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엄마는 필사적으로 기억했다. 엄마는 계속해서 말을 유도했다.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한대요? 아기가 태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카가 곧 출산이거든요. 그 청년 이름이 준서라던데 그이가 그랬대요. 아들만 태어나면 바로 이혼할 명분이 생긴다고. 집이나 재산 같은 건 그쪽 부모님이 다 처리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은 그냥 몸만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래요. 주제넘게 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한 여사는 미래 사돈댁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전 부인의 엄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엄마는 모든 것을 듣고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공감하는 척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못 낳는 여자는 참 고생이 많겠네요. 아무튼 조카분 잘 됐네요. 그날 밤 한 여사가 잠든 후 엄마는 몰래 복도로 나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대화 내용 전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듣는 내내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이제 알겠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걔들이 정면 승부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지. 마음껏 의기양양하게 놔도. 아이가 태어나게 놔도. 그날이 바로 이 연극의 막이 내리는 날이 될 테니까. 그 후 시간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나와 엄마는 그들의 계획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준서의 모든 행동은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집에 올 때마다 무겁고 불편한 공기를 몰고 왔다. 그는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연기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경멸이 그의 눈빛과 말투에 드러났다. 흥신소에서는 꾸준히 보고서가 왔다. 최아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도 가까워졌다. 준서는 그녀와 함께 아기 용품을 사러 다니고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했으며 헌신적인 남편처럼 그녀를 돌봤다.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무한한 경멸만이 남았을 뿐 마침내 그날이 왔다. 어느 월요일 아침 준서는 서둘러 짐을 쌌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여보, 나 급하게 부산으로 며칠 출장 가야 해. 아주 큰 계약건이 있어서 급하게 서명해야 하거든. 집에 잘 있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 그의 여행 가방을 챙겨주고 셔츠 몇 장을 다려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현모양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가 나를 가볍게 안고 서둘러 떠났다. 그의 차가 대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내 입가의 미소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그의 큰 계약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흥신소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대상, 공항으로 가지 않고 강남의 H 산부인과로 이동함. 문자에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준서의 차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마치 생중계되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사진과 문자로 계속해서 상황이 업데이트되었다. 준서와 그의 부모님이 분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다. 준서는 붉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옆에서 웃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들의 눈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손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 3.2kg,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함. 그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그의 가족 모두가 기다리던 아이, 그들의 계획에서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아이가 등장한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준서는 병원에 머물렀다. 그는 내게 부산 일이 약간 꼬여서 해결하는데 며칠 더 걸릴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매일 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피곤한 목소리로 바쁜 업무와 길어지는 회의에 대해 불평했다. 나 너무 피곤해. 지혜야. 빨리 일 끝내고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나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흥신소가 막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준서가 직접 분유를 타는 사진, 서투르게 기저귀를 가는 사진, 최아름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사진.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사진. 이 잔인한 대조는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내 안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생이 많네요. 건강 잘 챙겨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거짓말에 꽂히는 바늘과 같았다. 물론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된 기쁨을 만끽하며 새로운 가족과의 행복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거짓말이 심판의 날을 위해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산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 때문에 피곤한 척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내게 부산의 명물 과자 상자를 선물이라며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으며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속으로는 그의 서투른 연극의 실소를 금치 못했다. 나와 엄마는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들이 곧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집과 내 개인 예금 다음으로 그들이 노릴 목표는 분명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 남은 돈일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초기에 모은 돈이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액수였다. 저들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가져가게 둘 순 없어. 저들이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즉시 우리 공동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촌 언니, 미영 언니에게 연락했다. 나는 언니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미영 언니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남자랑 가족이 다 있니? 걱정 마, 지혜야. 언니가 도와줄게. 네가 계좌 주인이니까 돈을 인출할 모든 권리가 있어. 내일 당장 처리하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서 미영 언니를 만났다. 나는 신분증을 모두 챙겨갔다. 미리 준비해둔 핑계대로 나는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의 뇌졸중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였다. 미영 언니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동계좌에 모든 돈이 인출되었다. 나는 즉시 그 돈을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 엄마의 계좌에 전부 입금했다. 거래 완료 확인서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지막 재정적 방어벽이 세워진 것이다. 이제 준서와 그의 가족은 내 돈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되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준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아름이 출산 후 몸이 약해져서 몸보신과 아기 양육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처리하자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저 태연하게 대답했다. 공동계좌에 있던 돈,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제가 다 인출했어요. 기억 안 나요?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하셔야 해서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준서는 얼굴이 굳어지며 그대로 멈춰섰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이 몇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어둡게 변했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내게 물었다.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인출한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내 가족 카드로 내연녀 물건 사주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 왜 내 예물이랑 등기부 등본 몰래 훔쳐가면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우리 부부 돈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그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준서는 나의 반격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화를 내며 책상을 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잘났어 정말. 이라는 앙심 품은 말을 남기고 나는 그가 공식적으로 가면을 벗어 던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나는 그가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직접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 공동계좌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자 준서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더 이상 나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 아기가 100일을 맞았다. 아마 그들은 적통손주를 손에 쥐었으니 승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저녁도 먹지 않고 거실에 앉아 담배만 연달아 피워댔다. 집안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웠다. 나는 뒷정리를 마치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마지막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 후 준서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 이혼하자. 그 네 단어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튀어나왔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잘 못 들었는데. 나는 심장이 여전히 쿵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는 인내심을 잃고 으르렁거렸다. 이혼하자고. 못 알아들어? 나랑 당신 사이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나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도 있어. 서로를 놓아주는 게 맞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쪽으로 던졌다. 이혼 서류랑 재산 분할 합의서야. 난 이미 서명했어. 읽어보고 서명해. 나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그것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었다. 그는 내게 위자료로 2억 원을 제시했다.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나는 즉시 이 집에서 나가고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 집에 대해서는 그와 그의 부모님의 공동재산이므로 내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다 읽고 나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2억? 당신은 4년간 당신 아내로 살았던 시간, 내가 이 집을 위해 쏟은 노력, 우리 부모님의 수고, 그 모든 것의 가치가 고작 2억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준서는 경멸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과욕 부리지 마. 2억도 정이 있어서 주는 거야. 이 집 등기부등본에 우리 부모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서명 안 해도 상관없어. 법정 가봤자 더 얻을 것도 없고 망신만 당할 테니까.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다. 그는 내가 그의 가족의 더러운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난리를 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준서는 멍해졌다. 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가 내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진짜야?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 그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을 것이다. 당신 아들 100일 잔치 어디서 해요? 저도 참석하게 해줄래요? 어쨌든 저도 당신의 법적인 아내잖아요. 아기 얼굴도 보고 당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내 요구는 준서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무슨 속셈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혼에 순순히 동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여자의 하찮은 요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롯데호텔 VIP 홀이야. 와, 하지만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걱정 말아요.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전 그냥 축하해주러 가는 것뿐이니까요. 준서는 자신이 방금 초대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의 거짓된 인생에 대한 영화 시사회에 나를 초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의 감독은 바로 나였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는 마지막 일주일, 공기는 숨막힐 듯이 조용했다. 준서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성대한 100일 잔치 준비에 바빴고 아마도 그의 가족 전체의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나와 엄마 또한 우리의 마지막 선물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앉아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시 보고 녹음 파일 하나하나를 다시 들으며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쇼핑몰에서의 첫 사진부터 흥신소의 보고서, 최아름의 도발적인 메시지, 조작된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카페에서 단란했던 그들 가족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약 10분 길이의 영상으로 엮였다. 배경음악은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긴박하게 흘러 마치 진실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같았다. 엄마는 아무도 상황을 오해할 수 없도록 간결하고 날카로운 자막을 꼼꼼하게 넣었다. 우리는 이걸 짝에 행복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일요일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의 여자를 바라봤다. 더 이상 지치고 초췌한 서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우아하고 권위 있는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날카로운 눈매와 짙은 붉은 입술을 강조하여 꼼꼼하게 화장했다. 나는 버림받은 아내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었다.
엄마 또한 고귀한 검은색 벨벳 한복을 차려입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가자, 딸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그날 밤 롯데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VIP 홀은 풍선과 신선한 꽃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준서는 부모님과 함께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환해 보였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최아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기를 안은 채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들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나와 엄마의 등장은 입구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만들었다. 준서와 그의 부모님은 우리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불편함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하지만 하객들 앞에서 그들은 억지 미소를 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왔네. 준서가 다가왔다.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약속했잖아요. 나는 미소로 답하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엄마와 함께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파티는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아버지의 개회사와 하객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끝난 후 사회자는 모두에게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기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준서와 그의 가족은 얼굴색이 변하며 나를 막으려고 달려오려 했다. 잠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며 침착했다. 저는 박준서 씨의 법적인 아내 서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저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최아름 씨에게 드리는 특별한 영상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축복하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엄마가 미리 섭외해둔 기술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홀 안의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행복한 가족 영상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준서가 쇼핑몰에서 최아름을 위해 다정하게 옷을 골라주는 모습이었다. 자막에는 3월. 남편은 거래처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떴다. 이어서 그와 아름이 로얄 팰리스에 드나들고 함께 식사하고 장을 보는 수많은 사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카페에서 온 가족이 즐겁게 아름을 돌보는 장면에 가족 연합이라는 자막이 떴다. 아름의 뻔뻔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4개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사본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병원에서의 사진들이었다. 준서는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내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생활을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홀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처음의 침묵은 수군거림으로 이내 노골적인 험담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준서의 가족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준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소리쳤다. 꺼! 당장 저 따위 쓰레기 영상 꺼. 그리고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영상은 2억 원의 위자료가 적힌 이혼 서류 사진과 마지막 자막으로 끝났다. 이것이 나의 4년 청춘과 내가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홀의 조명이 켜지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최아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욕설. 하객들은 경멸의 눈초리를 던지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축하 파티는 비극적인 희극 무대로 변했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나와 엄마는 평온하게 홀을 빠져나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필요는 없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연극의 막은 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의 시작일 뿐이었다. 롯데호텔에서 나와 엄마가 일으킨 폭풍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그날 밤 파티 현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하객들의 상세한 증언들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황금 싱글 박준서와 그의 명망 있는 가족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벗겨졌다. 물론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더럽고 비열한 반격을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내가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에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살기등등한 표정의 준서와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나는 엄마와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한 후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다. 이 쌍년, 감히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 죽고 싶어?
나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손찌검을 피했다. 준서와 시아버지도 달려들어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조작했으며 질투에 눈이 멀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연극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일방적인 욕설은 엄마와 변호사가 도착하고 나서야 멈췄다. 외부인의 등장은 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 침입 및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들 세 사람은 저주를 퍼부으며 분을 사귀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면 대결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등 뒤에서 비열한 공격을 시작했다. 며칠 후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와 여러 SNS 페이지에 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치가 심하며 바람기 있는 아내였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바람을 피우다 준서에게 들키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역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날조했다. 노골적인 거짓말과 악의적인 댓글들이 사방에 퍼져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저급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우리 집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고 문 앞에는 악취 나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다. 이웃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거의 고립되었다. 그 나날들은 정말로 힘들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적이고 더러운 공격에 직면하자 지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내 곁을 지켜주었다. 딸아, 무너지지 마. 개들이 저럴수록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른 논리가 없으니 저런 더러운 수법을 쓰는 거지. 우리는 침착하게 이 모든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해. 법원은 인터넷 루머를 믿지 않아. 오직 증거만 믿을 뿐이야. 엄마의 말은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SNS에서 해명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모든 비방글을 화면 캡처하고 훼손된 현관문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법적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나는 그것이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재산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가야만 했다. 법적 싸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지루했다. 가족의 지원을 받는 준서 측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고용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나의 모든 사진과 영상 증거를 질투심에 의한 짜깁기와 조작의 산물로 몰아가려 애썼다. SNS에서의 비방 캠페인은 멈추지 않았다. 여론과 이웃들의 압박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내 변호사는 매우 유능했고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다고 항상 안심시켜 주었지만 나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 가장 긴장되던 순간 엄마가 다시 한번 구원투수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모녀가 사건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몸을 굳히더니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눈을 빛냈다. 지혜야. 그 AI 스피커. 생각났어. 무슨 스피커요, 엄마?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작년에 내가 네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 있잖아. 음악 듣고 라디오 들으라고 음성 명령하는 회색 스피커. 그분은 기계에 어두워서 맨날 뉴스 듣는 데만 썼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그 스피커가 사용자 경험 개선인가 뭔가 때문에 주변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어. 혹시 모르잖아? 한 줄기 희망이 번쩍했지만 이내 꺼져버렸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지금 다시 가져와요, 엄마? 절대 우리한테 주지 않을 텐데요. 엄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엄마한테 맡겨. 다음 날, 엄마는 큰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다. 안에는 과일과 비싼 홍삼 세트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사돈댁에 찾아가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걱정되어 함께 가려 했지만 엄마는 나를 말렸다. 엄마는 혼자 그들 집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어쨌든 한때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 어른들끼리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이웃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아마 마지막 남은 체면 때문이었는지 그들은 엄마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안으로 들어간 엄마는 이혼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저 운명과 인연에 대해 한탄하다가 교묘하게 시아버지의 건강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요즘 아버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러고 보니 작년에 제가 선물해드린 AI 스피커 요즘 문제 없나요?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무료 업데이트 때문에 리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더 좋아진대요. 제가 가져가서 서비스 센터에 맡겨드릴까요? 시아버지는 원래 기술에 어두웠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터라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져가거라. 그 골칫덩어리 자꾸 말썽이라 귀찮았는데. 시어머니는 약간 의심했지만 엄마가 재빨리 덧붙였다. 네, 제가 고쳐서 더 좋은 새 제품으로 사다 드릴게요. 제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더 좋은 새 제품이라는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는 성공적으로 보물을 되찾아왔다. 우리는 즉시 기술에 능통한 사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잠시 만지작거리며 스피커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많은 녹음 파일이 나타났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하나씩 들어보았다. 대부분은 뉴스 소리, 트로트,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 조각들이었다. 우리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한 녹음 파일이 모두를 멈추게 했다. 그 파일은 한 달여 전 준서가 내게 이혼을 요구한 직후에 어느 날 저녁에 녹음된 것이었다. 준서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시아버지 걔가 너무 쉽게 이혼에 동의하는 게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준서, 자신만만한 목소리. 꿍꿍이는 무슨 꿍꿍이요. 등기부등본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 다 올렸고 걔 개인 예금은 이번에 빼내면 끝이에요. 예물도 아버지가 잘 숨겨두셨잖아요. 걔 손에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 100일 잔치만 끝나면 바로 집에서 쫓아내면 돼요.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빈손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아버지 비웃으며 그래도 네가 예전에 대출 서류 뭉치에 그 명의 이전 서류 끼워서 사인받은 건 참 영리했어. 정말 바보 같은 년이야. 네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다니. 우리 모두는 얼어붙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증거. 그들 자신의 입으로 자백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것은 체계적인 사기 및 재산 편취 음모 전체를 확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더러운 전쟁, 비방, 비열한 장난들. 모든 것이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끝나야만 했다. 정의는 마침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마지막 재판일. 법정 안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했다. 준서 측 변호사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날카로운 논리를 펼치며 나의 모든 사진과 영상 증거를 반박하려 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질투의 눈먼 아내의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준서와 그의 가족은 맞은편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재판이 내게 불리하게 끝나갈 무렵 내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재판부에 마지막 증거를 제출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 전체를 명확히 밝혀줄 녹음 파일입니다. USB가 법정의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되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준서와 시아버지의 대화가 선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나를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한 음모,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나를 빈손으로 집에서 쫓아내려는 이야기.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준서와 시아버지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경악으로 이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내 변호사가 증거물로 들어올린 AI 스피커를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함과 악독함이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녹음이 끝났지만 법정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재판장은 엄격한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봤다. 이제 어떤 부인도 무의미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반박할 수 없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시부모의 이름을 등기부등본에 추가한 계약은 사기 요소가 인정되어 무효로 선언되었다. 집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집 구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 부모님이 지원했고 내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내가 그 집의 소유권을 모두 갖게 되었다. 준서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그리고 그가 빼돌린 용봉 팔찌의 가치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내게 지급해야만 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나는 끝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지루했던 싸움은 끝났고 나는 이겼다. 그 후 며칠 동안 준서의 가족은 몰락했다.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그는 팀장직에서 해임되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명예가 실추된 그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최아름은 자신의 연인이 황금 싱글에서 순식간에 실업자, 빚쟁이로 전락하자 주저없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준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력, 돈,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내연녀까지. 나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낡은 집을 팔았다. 그 돈과 위자료로 나와 엄마를 위한 더 작고 아늑하며 햇살이 가득한 아파트를 샀다. 깨져버린 결혼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값비싼 교훈도 주었다. 그것은 내게 강해지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남은 돈의 일부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재생이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나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아무도 내가 겪었던 고통과 무력감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어느 날 오후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온을 느꼈다. 과거는 막을 내렸다. 나는 결혼의 잿더미 속에서 재생을 찾았다.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새로운 삶이 나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